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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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가로 활동 중인 나동욱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보험 오아시스의 임정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아보험으로 시작으로 종신보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드리는 김도율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외부 활동들을 못 하셨죠? 그죠? 물론 저는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 우리가 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우산인데, 보험도 저는 우산이라고 봐요. 우리가 항상 구비하고 쓰고 다니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또 우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에 제대로 된 우산을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이제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요. 기초보험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나동욱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꼭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제가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나와 있고요. 또 기초 보험을 안내 좀 해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서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제 말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보험은 이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상기할 수 있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집중을 요구하는지 아나운서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10분 정도면 사실 긴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알려주시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다수의 사람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를 접하면 나와 거리가 멀다 느껴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0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험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이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원래 보험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있으면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누구나 대화에 있어서 관심이 있던 분야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는 연관 직종이라 하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든 걸 인지하고 있거나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항상 어렵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딱 10분에서 15분만 집중을 하시면 보험은 이거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 납입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료를 소비라고 바꿔서 생각한다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지출했었는지 또는 성급하게 비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는지 몇 개월이 몇 년이 지나 다시 한 번 더 후회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우리 가정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적은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보험료를 적게 내서 당연히 보장이 적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고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힘들게 몇 년 동안 만들어왔던 내 자산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용 지출 순서를 제가 명확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35 법칙이라고 제가 종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실손 의료비 보장입니다. 3. 대표 성인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암, 뇌, 심 질환 보장입니다. 5. 상해 질병 수술비 보장을 뜻하는 1호종 수술 보장 특약입니다. 이렇게 보험도 특약도 우선순위로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135 법칙의 가장 첫 번째인 실손 의료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즉 건보료를 매월 납입하고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의료수급 혜택인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면 의료기기 또는 의료약품이 사용되고 사용 품목에 맞게 모든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병원비를 계산을 할 때 영수증에는 첫 번째로 공단부담금, 두 번째로 진료비 총액, 그리고 세 번째인 환자 부담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환자 부담금만 결제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1차 공단 부담금 수급 혜택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인 환자 부담금만 우리는 결제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나운서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이렇게 1차에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두 번 혜택을 받는다 하는 데 있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혜택을 받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부담했던 환자 비용에서도 한 번 더 실손 의료비 통해 금전적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진료비 총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환자 부담금이 5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온다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만약 내가 가입해두었던 보험 중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면 환자 부담금 총액에서 한 번 더 혜택을 70%에서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두 번 수급 혜택을 70%에서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당연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부 혜택인 1차 건보료 혜택을 받고 나서 2차 내가 가입해둔 실손 의료비가 있다 하게 되면 환자 부담 병원비 총액에서도 한 번 더 70%에서 80%를 금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35 법칙 중에 3법칙이라고 바로 성인질환을 대표하는 3대의 진단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아나운서님께 암내심 보장이 두 번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료할 때 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걸릴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암내심 질환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인 질환을 대표하는 질병입니다. 질환이 찾아오는 순간 건강을 잃고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까지 느끼게 만드는 질병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셨어도 두 번째로 준비를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135 법칙의 두 번째인 대표 성인질환 암내심 준비를 하질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을 잃어버리고요.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통계 자료를 제가 빗받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자리 행정 통계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30대에서 50대 남녀 누구나 소득 활동을 왕성히 할 나이인데요. 혹여나 내가 암내심 질병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하면 치료 기간으로 인한 병가휴직, 짧으면 6개월 또는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쉬어야 하고, 보통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전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재취업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건강, 나 대신 누군가 만들어줄 수 없는 내 소득마저 대처할 수 없다면 내 상황은 현저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만약 내가 가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자라고 본인 일경으로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나운서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떠실까요? 내가 가장인데 소득도 이제 없어지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 비용도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아득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상황에 직면하겠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대처해야 하는 질환 대표 3대 성인 질환 암내심은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5 법칙의 세 번째 수술비 보장 특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종 상해 질병 수술비 보장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쳐서 하는 상해 수술과 아파서 하는 질병 수술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확실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나운서님은 이 특약을 가입을 하실 건가요? 하지 않으실 건가요?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든 아니면 상해로 인한 네. 수술이든 상관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해왔던 종수술비가 지금은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즉 상해 쪽, 질병 쪽 이렇게 두 분류로만 나눠서 수술 위험 급수에 따라 1호종으로 보험금을 차등으로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상해, 질병 1호종 수술을 가입을 안 해놓고 무슨 수술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특약만 잔뜩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열거주의 약관 표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으로 수술을 했다 하면 보험금은 거절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호종 상해 질병 수술비를 반드시 가입을 해두시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표기하는 열거주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 상해 쪽, 질병 쪽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위험 급수에 따라 보험금은 차등 지급되고 수술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험의 비용을 쓴다면 내가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135 법칙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부터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보험과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보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치매 보험 또는 간병인 보험 또는 치아 보험 전부 다 좋은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보험이 있고 나서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은 당연히 권해드리겠지만 135 법칙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실손의료비 또는
3대 대표 성인질환 진단비 암, 뇌, 심 질환을 말을 하고요. 상해, 질병,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 특약을 안 해놓고 나서 다른 보험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동욱 전문가님의 기초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임정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이랑 우리가 이 차량을 가입할 때 드는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 보험 권유 받으시고 함께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는 한 번에 납입을 보통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한 번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월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이제 선택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보상 기록에 따라서 할인이나 할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을 먼저 해주고 나서 매년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무사고 시에 또 할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지정한 납입 기간 동안만 매월 납입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시면 보상 이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 않고 이제 매년 만기 시 재가입이 또한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환급금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은 또 장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설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소정의 만기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만, 자동차 보험은 따로 마일리지 특약으로 환급받는 거 이외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환급되는 이제 보험료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핵심 사항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 합의금이라고 또 부르죠. 이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그리고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특히 앞지르기를 할 때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이제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과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인도 침범, 다음에 대중교통의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 사고 벌금까지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형사 합의금까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열심히 잘해도 안전운전을 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 빈도가 낮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만약을 대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고 지금 한 3년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었는데 20년도부터서는 6주 미만 그리고 6주 이상을 동시에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km 이제 구간에서 60km 이상으로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상해 준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리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준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20km 이상의 과속으로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보장을 받으시기가 어렵고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운전을 자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준비는 하고 싶은데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오늘 조언 주셨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 사항들이 바뀌고 있죠. 또 그중에 민식이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 상담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9월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19년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년도 3월 말부터 생겨난 법입니다.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제 짚어드리자면 스쿨존을 30km 이상을 초과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이 민식이법이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 사고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내가 준비한 운전자 보험이 방금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4월 달 이전의 운전자 보험이시거나 내가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가성비 좋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민식이법처럼 계속해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혹은 운전을 안 하면서 차량에 탑승 중에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이면 운전자 보험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합의금을 먼저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마지막으로 종결되고 나서 벌금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또 이제 크게 다쳤건 작게 다쳤던 간에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도 나에게 좀 보장되는 특약들이 이제 있을까 하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바로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금액을 일단 먼저 입금을 하고요. 그리고 영수증과 법원 판결문을 함께해서 청구하시면 이제 보험금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경찰 이제 약식 기소 단계에서도 보상이 되니까 이제 기존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검찰의 정식 기소가 돼서 이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고 벌금입니다. 그래서 대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물은 뭐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인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죠. 그런데 기물 파손, 예를 들어서 차대차 사고 아니면 가드레일을 이제 손상시킨다라든지 가로수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국보급 이제 가로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대물벌금도 어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대인벌금은 있지만 대물벌금은 없어도 돼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물벌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덤프트럭이나 화물차 그리고 버스 운전 이런 대형 포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덜컹 이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 도로 사정이 안 좋구나 하고 이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우편물로 이런 뭐 벌금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형사적인 이런 우편물들이 날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또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입 중이시다면 꼭 제대로 가입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추천드리는 아주 좋은 특약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부상치료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요 2023년도 들면서 좀 한도가 이제 작아지는 듯 했으나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긴 사고든 진 사고든 간에 단독 사고는 현재 안 되지만 2023년도 전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고도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제 경미하게 좀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내원하셔서 검진을 마친 다음에 진단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또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내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소정의 보험금이 나오는 이런 특약들도 있으니 이런 4가지 특약은 꼭 가져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가지 특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어서 자동차 사고 벌금과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4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운전자 네. 보험 오늘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보험이 칭찬보험으로 나올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은 오늘 김도율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런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바라보는 위험이란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가 위험이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위험이 나와 내 가족에게 왔을 때는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비용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험이 아니겠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보장 대상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런 거로 해지한국금은 스스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와 소중한 가족만큼은 일평생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은 것이 가장인 모든 아빠들의 염원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주체인 아빠에게 조기 사망이라는 위험이 찾아왔을 때 가족의 슬픔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가장 큰 위험은 암내심 진단이 아니고 가장의 조기 사망입니다. 물론 큰 병 진단비도 중요합니다. 경제활동기에 진단 시에는 치료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단장을 받아서 잉여자금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집을 지을 때 순서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립니다.
주춧돌 없이는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지켜드리기 위해 저희는 종신보험의 보장자산을 준비시켜 드리죠. 아나운서님, 제가 잠시 주제를 화재보험으로 돌려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화르륵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스에도 되게 크게 실리고 기사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적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신나 2통을 가지고 월담하여 신나를 뿌리고 방화한 후 유유자적 사라졌으며 상당 2층 전체가 목조로 지어진 숭례문은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하였지만 초기 진압에 실패, 까맣게 뼈만 남은 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화했고 사람들은 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듯이 가슴을 졸이며 내 가슴도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하면서 밤잠도 못 이루고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슴 아파한 것은 숭례문이 국보 1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과 함께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났을 때도, 일제가 침략했을 때도, 한국 전쟁 때에도 언제나 당당히 서울의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아울러 조상분들의 순간정신도 한순간에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국민들은 숭례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슬픔에 빠졌고 그 이후 5년에 걸쳐 약 200억의 비용을 들여 숭례문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 숭례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금은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는데 숭례문에 얼마가 가입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당시에 문화재청 공무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은 1년 일시나 보험료 8만 원에 보장 금액은 고작 9,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숭례문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렇다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임의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국보 1호는 누구일까요? 아빠는 아들과 딸이 국보 1호일 것이고 자녀들의 보는 입장에서는 아빠가 국보 1호일 것입니다. 500년 이상 우리와 함께한 숭례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 수조원, 문화재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숭례문 화재 사건을 비유로 말씀드린 이유는 국보인 문화재의 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평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값은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연봉을 보통 암흑의 몸값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평가된 것 같다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연봉이 얼마이신가요? 네.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네. 네.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을 한다면 아나운서님의 몸값은 15억이 되겠죠. 가장의 조기 사망 시 가족은 15억에 해당되는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외에도 사망보험금의 보장자산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로는 본인의 의료비로 또는 향후에 법적으로 사망채권 유동화가 시행되고 유통은행이 설립되면 종신보험 증권으로 보다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치매라고 대답을 합니다.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 시 자녀들은 부모님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따라 방문 횟수가 틀려지는데요.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종신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인 경우에는 월 1회, 3억은 매주 1회고요. 5억은 교대로 상주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만 꼭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조기 사망 이외에도 또다시 우리가 이 보장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망 채권 유동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망 채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사망 채권 유동화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에서는 사망 채권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즉, 생명보험 증서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한 다음 연금이나 헤지펀드에 대파는 기법입니다. 사망 채권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이면서 8%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망 채권의 수익률은 가입자가 언제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가나 채권, 원자재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사망 채권 시장 규모가 머지않아 정부본드 시장과 맞먹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보험 전매제도 추진, 아파트의 분양권처럼 보험계약을 생명보험 전매회사에 대파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자 생명보험 업계의 거센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시행된다면 종신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납입 끝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을 지키기보다는 연금 전환이나 혹은 주계약을 감액한 후 발생되는 환급금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납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계약이 1억인 보험이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60%라고 가정했을 때 고객은 1억을 포기하고 약 6천만 원의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 수령하게 됩니다. 힘들게 벌어서 불입한 보험이 보험회사에 또 한 번 좋은 일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이 시점이 되면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인 본인들도 여유가 없고 빠듯하다는 핑계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을 지니고 있겠죠. 반대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항상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고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런데 현실은 서로 마음뿐이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을 불러앉혀놓고 딜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젊어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연금 전환 시 월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너희가 생활비로 20만 원을 주고 1억을 받으라고 하면 자녀들이 고민을 할까요?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한편으로는 또 언제 저축을 해서 1억의 현찰을 만질까? 저축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게 되어서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효도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2건의 종신보험을 판매했는데요. 91년생 20년 납, 월 보험료 25만 원. 총 납입보험료는 6천만 원에 1억 8천만 원의 보장자산과 95년생은 월 보험료 15만 원, 총 납입보험료 3,600만 원에 1억 2천만 원의 보상자산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금 월 25만 원에 1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니 이만한 수익률을 갖다주는 금융상품은 종신보험뿐이 없습니다.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자산을 확보해 놓고 조기 사망 시에는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생활하다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보험증권을 채권화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미래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망채권 유동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요. 상담을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의 가장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3년 전 시집을 가서 6개월 전에 외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현재 저는 1억의 사망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1억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컸는데 무슨 사망보험이 필요하겠냐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노후에 혹시 2억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제 자녀들이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2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치료비를 감당하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2억 원이 지급되니까요.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뿌듯할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2억의 현금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2억의 현금을 수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도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연령별 사망률이 100명 중 18명이 경제활동계에 사망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고객들은 보험값을 미루거나 꺼려할까요? 자동차나 핸드폰은 구매 시 바로 편리성을 제공받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보험은 구매 시 증권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나마 요즘은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입은 했는데 실감이 전혀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의 가치는 틀려집니다. 자동차는 매년 가격이 하락됩니다. 반면 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고 위험 시 가장 큰 보장 자산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분들께 종신보험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가정의 꿈과 미래, 행복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종신보험의 역할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율 전문가님의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먼저 기초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자 보험,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요약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요약은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내용 한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너무나도 좋은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이게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 세 분 전문가님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의 기초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실손보험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수술비 보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이제 수수비 보험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 수술비 얘기를 할 때 보험에 조금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보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실손보험을 제가 그 수술비 보험 막 설명을 하면 이 보험을 예를 드시면서 굳이 수술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비가 있는데 굳이 또 들어야 되냐 정확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손보험 방금 전문가님이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보험이고 어차피 내가 수술을 하면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 왜 굳이 수술비 보험을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빈도 수술을 하든 아니면 중대한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면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그럼 왜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우리가 저희 수입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실손보험이 정말 보장 범위도 넓고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고 너무나도 좋은 보험은 맞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실손보험의 걸까요? 단점. 실손보험 정해진 우리가 쓴 금액만큼만 나온다는 거? 물론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네. 다 좋은데 근데 실손보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신 시기에 따라 틀리시겠지만은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시는 분이 있고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시는 분이 있고 1년마다 또 보험료가 변동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갱신형 보험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실손보험은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납입 기간이 예를 들면 뭐 15년 납, 20년 납, 뭐 8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실손 특약도 내가 분명히 그 맨 윗부분에는 종합보험은 20년 납 8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으니 20년만 보험료를 내면은 실손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갱신형 특약은 내가 해지를 하기 이전까지는 무조건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입 기간인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갱신형 보험에서 보험료가 5년이든 3년이든 1년마다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는데 이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계속 올라가지 그렇죠. 않을까요? 내려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보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네. 텐데 이 보험료가 불행히 내려가진 않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실손보험만 보험료를 내시고 유지를 하시는데 한 달 보험료를 40만 원 넘게 내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실손보험료 얼마 정도 내세요? 저 한 몇만 원대로 그죠.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2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갱신이 쭉 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4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개인적인 뭐 기반과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혹시라도 내가 더 이상 이제 보험료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갱신이 된 실손보험을 해지를 해도 수술비 보장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꼭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정보 주셨는데 자 운전자 보험은 얘는 좀 특수해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보험은 납입 기간을 딱 정해놓고 앞서 실손처럼 보험료가 변동이 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보장받는 기간은 오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은 잘 가입한 보험이고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법령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기존의 뭐 보장성 보험처럼 예를 들면 뭐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뭐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좀 만기를 짧게 구성을 해주시면 그런 보험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어떠한 제도나 법령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굳이 보장성 보험처럼 보장받는 기간이 길게 준비하실 필요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명동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기초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팁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명동희 전문가님의 팁에 대해서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본 프로그램은 저희 카카오TV와 네이버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